노동자 농민들은 정말 순수해가지고 모르잖아요. 근데 간부들은 세계를 본단 말이에요. 그 집에는 또 안전원이나 검찰서 이런 사람들이 둘이 치지 못해요. 그 간부들 집이니까 뭐 검열 안 들어가요. 애매한 노동자들의 집이나 들어가서 야 너희 남자선 방송 봐? 뭐 남자선 록하기 봐? 뭐 이런 식으로 막 검열 둘이 치거든요. 그러니까 간부들 같은 경우는 더 세계를 더 잘 알거든요. 잘 아는데 말을 못해요. 그리고 인질로 되어 있는 내 자식. 안녕하십니까, 성지영입니다. 북한에서는 기동예술 선전대원 5년 생활을 했었고 방송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에 입국했습니다. 간부들의 눈치를 볼 수도 있고 또 신변 안전에 혹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까봐 잠깐 대동하지 않을 수도 있고 당중앙 조직부에서 조직 지도부에서 김정은에게 자꾸 뭐 이런 라인들을 줘요. A라인, B라인, C라인. 거기서 김정은이가 자기 마음에 두는 것을 이 라인으로 하자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뭐 요즘 뭐 이런 여론이 있고 이런 게 있으면 장군님 김주의 우리 공주님에게 혹시 신변에 안전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세계적으로 이제 뉴스 흐름들을 다 우리가 훑어봤는데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주님을 잠깐 동안은 조금 안전하게 보여주지 않고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도 우리의 전략인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김주의 건강에 갑자기 무슨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 아빠를 딱 닮아가지고 좀 숨차는 것 같아요. 얼굴도 어쩌면 그렇게 북한 주민들은 빼빼 말라 있는데 김정은이 딸은 어쩌면 그렇게 복실강아지처럼 포동포동하다 못해 그냥 막 여기가 막 살이 막 푸들푸들 져가지고 정말 너무 부익부 빈익빈을 보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추측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조직 지도부에서 전문 그 방송을 보고 세계 여론이라든지 자기네 조선이라는 그 폐쇄된 공간을 세계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지 그걸 요약해서 그걸 보고하는 팀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어떤 전략으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A라인이 있고 B라인이 있고 C라인이 있고 이런 라인인데 그중에서 김정은이 자기 마음에 드는 라인으로 이 라인으로 우리가 비춰줘야 된다. 이 라인으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김정은이 혼자 독단적으로 하지 않고 조직저부의 제갈량 같은 그런 부서가 따로 있다고요. 태영호 공사님이 말씀하신 사무실 총사 거기에 이제 보이지 않는 그런 그룹들이라고 보면 돼요. 그분들이 해외에 나가면 제일 먼저 궁금한 것이 바로 우리가 최고의領導자로 모시고 있는 김 부자를 세계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 있을까? 그거예요. 근데 나가서 유튜브도 보고 인터넷도 보고 방송을 봤는데 김 부자에 대해서 아주 자기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최고의 높이로 안 보는 거예요. 아주 그냥 발바닥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독재 국가이고 속아서 살고 세뇌 정치, 세뇌 그리고 하나의 보이지 않는 기독교 단체 같은 그런 독재 국가다. 이런 걸 알게 됐을 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허무함. 우리가 이런 사람을 이때까지 최고領導자로 모셨단 말인가? 그리고 아무리 충성을 다 했다가도 나중에는 순간적으로 먹 떨어져 나가는 거 순간이잖아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대를 이어 충성을 다 했는데 어느 날 뭐 조금 잘못해서 삐딱했어요. 그러니까 온 가족들 다 정치범에 처였고 그래서 다 버논 앞에서 시범으로 총 쏴 죽이고 이게 북한의 그 공포정치, 위협정치잖아요. 그걸 아니까 나는 어떻게 하나 이렇게 아참하면서 겨우 살 수 있는데 내 자식들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 북한에서 옛날에 김정일이 이랬거든요. 아버지가 혁명가라고 해서 자식이 저절로 혁명가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아버지가 1세대 혁명 열사라고 해서 그 자식이 아버지처럼 위대한 혁명가가 아니다. 아버지는 혁명가이지만 그 아들은 불안당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혁명가라고 해서 그 자식을 봐주지 말라 이거예요. 그 자식도 군대에 나가서 10년 동안 강철처럼 단련해야 되고 그리고 간부 학교에 갔다 오고 군사학교에 갔다 와야 그 사람을 간부로 써주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잘못하면 아버지가 혁명가라고 해서 봐주지 말고 무조건 혁명화 시키고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는가?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는가 는 책이 있어요. 그걸 북한에서 그대로 가져다가 사람이 단련되고 혁명화되는 과정은 강철이 영광로에 들어가서 혁명화되듯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김정은도 자기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 유언을 실천 안 하잖아요. 아니 통일이라는 거는 김일성의 유훈이고 김일성의 염원이에요. 통일은 우리 조국의 그 염원이고 수건이고 막 이래요. 아니 근데 김정은은 통일이라는 걸 우린 이젠 통일 안 하겠다. 통일이란 단어를 다 없애버리라 해가지고 조국 통일 3대 훈장 기념탑 다 없애버리고 평양에 통일역이 있었거든요. 통일역 다 없애버려. 통일 들어간 거 조국 통일자 들어간 통일 전선부 다 없애버려. 통일 다 없애버렸어. 그러니까
자기도 뭐 아버지가 혁명가라고 해서 자기도 저절로 혁명가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 아버지하고 반대로 나고 자기 배짱대라고 자기는 백두의 혁명 정신을 이어받은 백두 혈통이다 이거예요. 반쪽짜리 혈통이지만 김일성이도 뭐 백두산에서 뭐 빨치산을 했고 김정일이도 백두의 눈바람 맞으면서 태어났고 자기는 거기 후손이라 그거예요. 할아버지 김일성, 아버지 김정일의 후손 돼서 백두의 칼바람으로 조선을 정치해 나간다. 이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백두의 눈보라라고 했거든요. 김정일 때는 저희가 백두의 눈보라, 백두의 말발굽소리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김정은 시대에 와서 보니까 백두의 칼바람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아나운서 멘트에서도 백두의 칼바람으로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김정은 때는 그때 칼바람이 됐구나. 우리 때는 백두의 눈보라 됐는데 칼바람은 더 센 거지? 눈보라보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 주민들이 그런데요. 아이고 첫째 며느리 맞아서 못되다 했는데 둘째 며느리 맞고 봐야 첫째 며느리가 순한 거 알고 셋째 며느리 맞고 보니까 둘째 며느리가 더 괜찮은 거 느끼게 된다. 그럼 말만 봐도 백두의 칼바람 그걸로 막 사정없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눈에 거슬리면 막 쳐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간부들이 지금 탈북 러시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건 해외에 나와서 TV 방송을 보면서 그 자유롭게 우리가 말하잖아요. 이걸 다 간부들이 본단 말이에요. 보고 이 사람이 진짜 시켜서 남쪽에서 이렇게 말하냐? 아니면 진짜 이게 자발적으로 말하는 거냐? 그걸 의심하게 되다가 나중에는 그게 자발적으로 자연스럽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하는 국가로구나. 그리고 우리가 모셨던 김부자 정말 악질적인 나쁜 놈이로구나. 그리고 내 자식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우리가 미래가 너무 안 보여. 안다. 그리고 내 자식들이 해외에서 이렇게 공부하다가 북한에 들어갔는데 해외에서 생각하던 그 열린 생각을 가지고 북한에 들어가서 닫힌 사회에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정치범에 가든지 총에 맞아 죽는 거는 다 아시잖아요. 반당, 반혁명, 정파, 분자 그리고 3대 악법, 반동 문화사상 배경법 이런 걸 해가지고 그냥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런 걸로 죽여버리니까 자식들 때문에 다 탈북 러시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회가 되면 나도 뛰고 싶다, 너도 뛰고 싶다. 그 구멍이 어디냐, 라인이 어디냐. 라인이 없어서 못 갈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좀 뒷발을 잡아당기는 구석이 있다면 부모님 그리고 북한에 인질로 남아있는 내 자식은 어떻게 될까. 그것 때문에 뛰고 싶어도 못 뛰고 억지로 충성하는 척하고 기회만 된다면 다 오고 싶죠. 북한의 그 체제 그 간부들은 다 보잖아요. 밑에 있는 라인들은 모르지만 노동자 농민들은 정말 순수해가지고 모르잖아요. 근데 간부들은 세계를 본단 말이에요. 들어서 보게 되고 또 대한민국 드라마는 간부들은 봐도 그 집에는 또 안전원이나 검찰서 이런 사람들이 둘이 치지 못해요. 그 간부들 집이니까 뭐 검열 안 들어가요. 이 사람은 조선노동당에서 지명한 간부의 집인데 뭐 가서 TV 검열을 해요. 뭐 애매한 노동자들의 집이나 들어가서 야 너희 남조선 방송 봐? 뭐 남조선 록하기 봐? 뭐 이런 식으로 막 검열 둘이 치거든요. 그러니까 간부들 같은 경우는 더 세계를 더 잘 알거든요. 잘 아는데 말을 못해요. 그리고 내 자식 인질로 되어 있는 내 자식 무에서 유를 창조하라는데 탈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일반 탈북자들은 두만강이나 압록강을 건너야 탈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고위급 간부들 같은 경우는 여권을 가지고 해외에 나갈 수도 있고 또 러시아나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 노동자로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나갈 때는 뭐 여권은 다 해가지고 나가요. 그렇지만 그분들은 국가의 부름을 받고 공공연히 나가는 사람들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두만강이나 압록강을 넘어서 사선을 넘고 그 중국이라는 또 북한하고 가까운 그런 위험한 곳을 또 거쳐야 되고 또 삼국에 가야 되고 이런 위험이 있잖아요. 근데 제일 첫 번째 관문이 두만강이나 압록강이에요. 예전에는 그 두만강이나 압록강에 국경경비대나 보위대 뭐 이런 사람들에게 뇌물을 주면 그 브로커가 다 있어서 이렇게 뭐 길을 다 안내를 해주고 뭐 이렇게 해주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게 4배, 5배로 급절로 힘들어졌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에 전기선을 다 철조망을 쳤고 그리고 이게 국경연선에 지키는 국경경비대 군인들이죠. 그 사람들을 무작위로 이렇게 계속 교대적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2초소 됐잖아요. 오늘 2초소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초소에 발령받고 나가는데 무전이 와요. 야 너희가 몇 초소에 가고 9초소에 누구 간다. 막 이런 식으로 교방으로 초소를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군견일지 가지고 보위부에서 거기를 또 순찰을 한다는 거예요. 전기 철조망을 들이셨죠? 거기다 또 없는 데다 거기는 또 전기를 주고 CCTV까지 설치했대요. 그리고 전기 철조망이라든지 그리고 또 땅 파고 거기다가 모닥까지 또 설치해가지고 가다가 그 웅덩이에 풀 같은 데 쑥 밟았는데 호랑이 잡는 함정이에요. 슉 빠지면 거기 다리가 쑥 빠지는데 거기 넓은 판자에 못이 또 솟구쳐 있어서 못에 또 푹 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북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브로커들이 두만강이나 압록강을 못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넘어오는 사람들은 두만강, 압록강 넘어오시는 분들이 한 명도 없어요.
그 배 타고 넘어오셨잖아요. 그분들도 배를 가지고 그 해상선을 3년 4년을 연구했다고 했잖아요. 배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돈을 벌어서 돈주가 돼야 되고요. 또 돈주만 돼서는 안 되고 배를 어느 기업에 등록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배 선주가 될 수 있고 그 등록을 하고 그리고 내가 바다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배로 그렇게 넘어오시는 분들은 정말 그분들도 목숨을 걸고 운이 좋게 넘어오신 거고, 지금 넘어오신 분들은 대부분 해외 나가신 해외 공간에 계시는 간부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어떤 느낌을 받은 거예요. 필을 받고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서는 미래가 없구나 이렇게 하고 오신 분들이고, 또 러시아에 중국에 노동자로 나가셨던 분들이 많이 오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에 그동안 10년 20년 숨어있던 분들이 이제는 더 이상 중국에서 안 되겠구나, 중국도 지금 다 지문으로 하고요. 버스를 타도 신분증이 있어야 되고 얼굴 안면 인식기를 다 들이댄대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배겨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처럼 어물쩍 구렁이 담 넘듯이 넘어가는 시대는 끝난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과학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는 배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넘어오시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넘어오시는 분들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배 타고 넘어오신, 작년도에 배 타고 9명, 그리고 또 배 타고 4명 넘어왔잖아요. 그분들 내놓고 본 적이 없어요. 북한에서 이제 군사복무하러 나갔던 저희 오빠가 이제 제대돼서 왔는데 아파서 오게 되셨어요. 이제 집에서 항생제를 투여해야 되는데 그 항생제 값이 식량 한 달 값이랑 맞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오빠는 사실 죽으려고 두만강을 넘어서, 저희 오빠가 북한에서 군사복무 3년 한 경력이 있다 보니까 중국에서 탈북민을 자꾸 잡더래요. 그래서 탈북민 안 잡는 곳으로 가야겠다 한 것이 바로 대한민국이었고, 그 대한민국에 와서 저희 오빠가 98년도부터 저희한테 연락이 왔거든요. 98년도에 올 때는 저희 오빠가 중국에 있다고 연락이 왔거든요. 그리고 2000년대 연락이 왔을 때는 남조선에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저희가 막 떨리기 시작했어요. 막 이거 진짜 죄를 지은 그런 느낌? 그런데 저는 그때 남자친구가 있다 보니까 오빠한테 그랬어요. 죽물을 먹더라도 사회주의를 지킨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저희 오빠가 저희 엄마하고 제 동생을 두만강가에 불렀어요. 자기가 이제 죽을 때가 됐는데 돈을 주고 죽고 싶다. 큰 병에 걸렸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하고 제 동생이 두만강가에 나갔다가 대한민국으로 오는 그 케이스인지도 모르고 저희 오빠의 게임에 속아가지고 오다가 2달 만에 북송돼서 북한에 돌아왔어요. 네, 그렇게 돼가지고 국가에서는 용서해 주라고 했어요. 그때가 2003년도였는데 우리나라랑 북한이랑 사이가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정일이 기분이 좋아서, 야, 첫 번째 중국으로 뛰던 남조선으로 뛰던 먹을 거 없어서 배고반자 뗐으니까 다 용서해줘라. 광폭 정치로 다 한 번은 첫 번째는 무조건 용서해 준다 해가지고 어머니하고 동생이 정치범이 안 가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동생이 되게 젊잖아요. 근데 군당에서는 제 동생을 죽여서 다른 사람들을 각성시키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중산 교도소라는 데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 바람에 제 동생이 밥도 안 먹고 울고 불고 막 그냥 매일 하루하루가 그냥 초상난 집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 들었어요. 내가 만약에 남조선에 간다고 하면 너 갈래? 이러니까 동생이 언니가 가면 나 따라갈게. 가자. 또 그런 생각을 했죠. 내가 내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내 동생을 남조선에 데려다 주고 난 다시 몰래 북한에 와서 남자친구랑 결혼해서 떠야지.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저희 오빠한테 연락을 했어요. 브로커를 시켜서. 그래서 대한민국으로 탈북하게 됐습니다. 그때 우리가 왔을 때 여권을 6개월 만에 내줬거든요. 금방 와서 하나원에서 나왔는데 여권을 안 내주는 거예요. 6개월 이후에 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이후에 여권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북한을 다시 가야지 했는데, 아니 6개월 딱 지나서 여권을 만들었어요. 근데 만들고 가려는 생각이 교회에 다니면서 다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면서 내가 이 북한에서 정말 섞고 살았고 대한민국에 내가 정말 자랐구나. 그리고 어머님이 또 그때 떠났다고. 어머님이 떠나려고 한다고. 그 말을 딱 들은 다음부터 내가 가다가 어머님 못 만나겠구나. 그러면 난 북한에 왜 가려고 했냐면 어머니가 계셔서 가려고 했어요. 그리고 남자친구도 있잖아요. 근데 어머니도 보고 남자친구하고 결혼해서 가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머니도 남조선에 오려고 한다. 그리고 6개월 동안 여권 나오기 전에 교회를 다녔거든요. 교회에 다니면서 정말 좋은 분들을 만나게 되면서, 야, 내가 여기서 대학에 가야 되겠다 이런 꿈을 가지게 되면서 내가 정말 어리석은 생각을 잠깐 했었구나, 이런 바보 같은 생각을 잠깐 했었습니다. 교회는 대한민국에 와서 처음 접했어요. 저희는 대한민국을 목표로 해서 기획 탈북했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에 와서 하나원에서 불교도 가보고 천주교도 가보고 교회도 가보고 다 가봤거든요. 근데 사실 그때는
뭐 먹을 거 준다니까 갔어요. 뭐 낙지 준다, 뭐 배 준다, 사과 준다, 뭐 이러니까 야 사과 타러 가야지 하면 사과 타러는 교회 가고 뭐 배 타러는 불교에 가고 야 오징어 준대 이러면 천주교에 가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나와서 사실은 저희가 탈북할 때 몽골 국경을 넘는 그런 아슬아슬한 장면이 있었는데 그때 저희 오빠가 다니던 교회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이 뭐 금식 기도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고마워서 그분들한테 사실 인사하러 갔었거든요. 근데 너무 따뜻하게 잘해주시고 제가 막 죄를 지었는지 막 눈물이 막 쭉 막 나오고 와 내가 정말 엄청난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나 자신에 대해서 정말 원망을 많이 하고 정말 많이 뉘우쳤어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현재는 프리랜서 강사로 활동하고 있고요. 또 송지용 소통TV라는 자그마한 TV도 운영하고 있습니다.